안녕하세요. 책을 정리해드린 남자로 마이언입니다. 오늘은 그 현대과학의 이정표라는 책을 한번 들고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자는 앨런 머튼 등 3인이시고요. 역자도 한 4분 정도 계세요. 박미용, 김진규, 박진주, 황신영, 강석기. 5분이시네요. 그리고 특이한 게 이제 강석기님은 뭐 과학동화의 어떤 그 저자로도 알려져 있고 많은 대중과학서를 쓰시기도 하죠. 그리고 감수는 그 수원대학교 물리학과의 그 곽영직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곽영직 교수님 또한 그 대중과학서를 많이 써 주셨죠. 이 책은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저는 이제 원서를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존을 한번 검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의 내용으로 나오는 건 없고요. 그 저자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앨런 머턴으로 검색을 하니까 그 입자물리학 관련 그 대중과학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의 부제가 마일스톤 오브 머런 사이언스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 책이 도입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책은 크게 뭐 2개로 저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현대 물리학이고요. 두 번째는 생명공학 파트입니다. 뭐 최근 생명공학은 아니고요. 뭐 1900년대 초반서부터 1980년대까지 어떤 그 생명공학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짧게 이 책의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대 물리학 부분인데요. 당연히 우리는 아인슈타인을 이렇게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아인슈타인 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으세요? 네,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상대성 이론이 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 대략 한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즉 시간과 공간이 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전제 조건 및 이제 이 인과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죠. 그래서 뭐 시간도 절대적이지 않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공간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왜곡되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유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출발돼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하나 나올 수 있죠. 바로 E는 mc 스퀘어입니다. 에너지는 질량과 뭐 비례하는 관계를 보이는데 어느 정도 비례하냐면 빛의 속도에, 즉 광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매스가 조금이라도 변하게 되면은 엄청난 에너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뭘까요? 예, 당연히 원자폭탄이죠. 이는 이제 오토한 등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요. 오토한이 이제 실험을 하다가 분열이라는 표현을 안 했어요. 우라늄 관련 실험을 하다가 바름이라는 것이 계속 검출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왜 우라늄 실험을 했는데 바름이 나타나는 것이지? 나중에 이제 그 리제 마이트너 등과 이렇게 토론을 한 결과 사실 우라늄은 분열을 하고 있었다. 핵 분열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날 그 핵 분열의 이제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컨셉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오펜하이머의 어떤 그 맨하튼 프로젝트 등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그 원자폭탄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는 히로시마, 하나는 나가사키. 사실 2개 다 다른 방식이에요. 하나는 그 우라늄 방식이고요. 하나는 이제 플루토늄 그 방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틀 보이와 팬맨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투하됩니다. 그래서 결국 2차 대전은 끝이 나게 되죠. 이렇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 그 한국지가 언급이 되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 뉴턴도 그의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프린키파에서 중력이 이제 만류인력의 법칙을 제안하죠. 중력을 제안하죠. 근데 그게 뭔지는 디테일하게 사실 설명은 안 해요.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중력이 왜 생겼을까요? 이 아인슈타인에서 이제 해결되죠. 예를 들어서 공간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 주변의 공간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성 근처에서 빛을 딱 쏜 것을 지구에서 관찰하게 되면은 사실 일직선으로 그 빛의 운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태양 근처에서 휘게 된다.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공간이 휘어 있기 때문에 빛이 휘어서 오게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뭐 논리의 아웃풋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블랙홀입니다. 공간이 휠 수 있다는 것은 그 고밀도의 어떤 존재 하에서는 그 공간이 극도로 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빛조차
그 방출이 안 되고 다 이제 흡수가 돼 버린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는 그런 블랙홀의 존재가 이제 유추될 수 있죠.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현대물리학의 한 꼭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제가 이제 이 책에서 특히 흥미롭게 본 부분이 생명공학 쪽이에요. 생명공학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돼서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염색체의 발견, 뭐 DNA, 그러니까 유전공학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백신의 발견, 이렇게 백신 관련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소아마비 내용입니다. DNA부터 먼저 가볼까요? 그 DNA 기술은 과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특히 Y염색체는 아들들에게만 전달되고요. 여성에게는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미토콘드리아 DNA는 이 어머니로부터 자손에게 이제 전달되는 DNA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대교 성직자의 경우는 남성 중심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Y 염색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이제 검출이 됩니다. 그 두 번째 그 사례가 더 흥미로운데 그 남아메리카인들을 DNA 이렇게 분석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남성에게 전달되는 Y 염색체 이것들은 대부분 남아메리카인들의 것이 아니라 유럽인들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 남성들이 전달되어 왔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죠. 근데 특이한 것은 여성에서 자손으로 전달되는 미토콘드리아 DNA예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또 남아메리카인들 것이 전달됩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16세기 그 남아메리카는 유럽인들에서 이제 침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유럽 남성들이 많은 남아메리카 원주민 남성들을 이제 학살했을 거고, 그래서 그들의 후손을 그곳에서 남아메리카 원주민 여성들과 만나서 후손들을 낳은 것을 유추를 할 수 있죠. DNA 분석만으로도 좀 뭐 슬픈 안타까운 어떤 참혹한 상황이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생명공학은 항상 인류에게 긍정적인 부분만 제공한 것은 아니에요. 우수학도 이제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인데 찰스 다윈의 어떤 사촌인 프랜시스 갈톤이 있었어요. 처음 이 우생학을 제안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똑똑한 사람만이 자손을 낳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래야지 인류가 더 번창을 하게 된다. 이 논리가 아마 그 1930년대 꽃을 피우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나치 때문이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게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더더욱 다양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꼭지, 생명공학에서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 볼게요. 백신인데요. 여기에서는 제가 책에 인용을 잠깐 해볼게요. 162페이지 나오는 내용인데, 자, 휴가에서 돌아온 플레밍은 만들어 두었던 세균 배양 접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관리를 잘못하여 몇 개의 세균 배양 접시 안에 곰팡이가 피었는데 곰팡이가 핀 주변에는 세균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중약. 플레밍은 세균을 죽이는 물질의 이름을 곰팡이 학명에서 딴 페니실린으로 지었다. 후에 과학자들은 페니실린이 세균이 세표복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여 세균이 번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항생제 내용 재밌죠? 1900년대 초반 2차 대전, 1차 대전만 하더라도 많은 군인들이 죽어 나가게 돼요. 왜요?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요. 스페인 독감도 그 이유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상처가 나게 되면은 그 상처가 아물지를 않는 거예요. 항생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 상처가 나더라도 그 부분을 도려내야 된다든가 이런 불상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푸른 곰팡이의 균을 가지고 어떤 세균들을 죽일 수 있더라, 이런 항생제의 원리를 이제 페니실린이 처음 발견을 하게 되고요. 이런 페니실린을 상용화를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균을 배양을 해서 지금 전투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배급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스템이 필요할 거예요. 다 공급을 못하죠. 그래서 이러한 대량 양산 체제를 처음 상용화 시킨 곳은 파이자입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파이자. 예, 오늘날 지금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약이 아니죠. 백신을 상용화시킨 파이자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에서는 각 병사들에게 이제 보급할 수 있는 수준까지 상용화를 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제너 얘기가 나오는데요. 천연두의 사례도 비슷해요. 사실 우두와 비슷한 증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소의 저통에서 이렇게 사실 감염되는 것이 우두였거든요. 그래서 우두에 감염된 사람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체에 인위적으로 우두를 이제 주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연두를 예방하고요. 그래서 이를 영국에서는 예방접종, 즉 vacinatio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사실 이것은 우드의 라틴어 vacci니아에서 이제 유래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소아마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 1980년대 중반 이제 굉장히 만연했던 질병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한 반에 한 명 정도, 저는 이제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기준으로 50명 학생이었으면 한 명 정도가 이제 소아마비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의하면은 1916년에는 미국 전역에 이제 대략 한 3만 명 정도가 그런 사망을 했고, 뉴욕에만 한 9천 명이 넘는 인원이 소아마비에 걸린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소아마비는 이제 폴리바이러스라는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병이 시작되게 되고요. 이제 이불을 통해서 그 질병이 되는 거고요. 내장에 들어가서 증식하고 이제 신경에 침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신경에 침투를 한 다음에 신경 마비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마비에 걸리면은 이 사지를 제대로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분변으로 배출돼요. 그 분변으로 배출된 게 다시 이제 위생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서 이제 수인성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이제 해결하는 것이 소크라는 분이세요. 이는 소크라는 분은 폴리바이러스를 이제 포르말린으로 사멸시킨 다음에 이를 인위적으로 사람에게 이제 다시 주입시킨 거예요. 백신 형태죠. 그래서 초기 정탁 특징에서는 많은 분들이 품질 영향으로 다시 또 인명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분도 이제 불안했을 건데, 근데 결국적으로는 이런 폴리바이러스를 백신화 했던 게 성공이 돼서 결국 소아마비 제거하는데 혁혁한 공을 이루게 됩니다. 어떠세요? 오늘 이제 뭐 짧은 시기지만 현대 물리부터 뭐 생명공학까지 짧게 다뤄 봤거든요. 내용 자체, 토픽 자체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특히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생명공학 부분이 굉장히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횡행하는 시대잖아요. 코비드 19이 횡행하고요. 오늘 대한민국 숫자 기준으로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모두 이제 건강한 생활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과학이 지금 머더나 파이자 뭐 등등의 많은 제약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과학이 우리 인류의 어려움을 다시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